오늘도 못 만나네요. 보고 싶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누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방에 들어가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옷장을 열고 서랍을 뒤지고 책상 위를 닦아내면서요. 그렇게 하나씩 치우다 보면 이 텅 빈 기분도 조금은 나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슬프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뭐랄까 할 일을 하는 기분?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였어요. 양말 사이에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습니다. 꺼내보니 낡은 휴대폰이었어요. 이게 뭐지? 남편은 평소에 스마트폰 하나만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오래된 폴더폰은 처음 봤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전원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켜지더니 배터리가 아직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이게 지금 온 거야? 화면을 보니 미확인 문자 하나. 발신 시각은 오늘 아침 7시 42분. 발신자 이름은 윤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자함을 열었어요. 오늘도 못 만나네요. 보고 싶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짧고 담담하지만 뭔가 절박한 느낌이 드는 문장. 저는 멍하니 그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윤희? 윤희가 누구지? 저는 남편 주변 사람들을 떠올려 봤어요. 친구들, 회사 동료들, 친척들. 근데 윤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문자함을 위로 스크롤했습니다. 그러자 쏟아지는 메시지들.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 가실래요? 어제 드신 약 괜찮으셨어요? 이번 주도 못 만나시나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날짜를 보니 가장 오래된 문자는 10년 전이었습니다. 10년 남편이 저 몰래 10년 동안 누군가와 연락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저는 통화 기록을 확인했어요. 같은 번호로 걸려온 통화가 수백 건, 대부분 수요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였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늘 운동하러 갔었어요. 남편은 그때마다 혼자 좀 있고 싶다고 했고,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저는 사진 폴더를 열었습니다. 혹시 그 여자 얼굴이라도 나올까 싶어서요. 근데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대신 메모장에 뭔가 적혀 있더라고요. 윤희 생일 5월 12일 좋아하는 꽃 백합 알레르기세요. 남편은 제 생일도 자주 까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 생일은 이렇게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파들파들 떨렸어요. 화가 났는지 슬펐는지 억울했는지 그것조차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한 가지 생각만 들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아내야 해. 저는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문자함 맨 위에 오늘 아침에 온 그 문자. 오늘도 못 만나네요. 보고 싶어요. 오늘도. 그럼 이 사람은 어제도 그제도 남편을 기다렸다는 건가요?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요? 저는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잠깐 망설였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근데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딸깍 전화가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하지만 어딘가 떨리는 목소리. 저는 한참을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 여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박상우 아내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5초쯤 지났을까요? 그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나요? 저는 대답 대신 차갑게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윤희입니다. 남편이랑 무슨 사이예요? 긴 침묵 후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뭐가 죄송하다는 거죠? 남편을 10년 동안 만난 게 죄송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몰랐던 게 죄송하다는 건가요? 저는 휴대폰을 침대 위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옷장을 바라봤어요. 정갈하게 걸려있는 정장들, 늘 무표정하게 입고 나가던 회색 재킷. 저는 그 옷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당신 평생 나한테 뭐였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화가 나야 정상인데 저는 그냥 허무했습니다. 울어야 할 것 같은데 눈물도 안 났어요. 그냥 뭐랄까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남편이 절 사랑한 적 없다는 거, 저도 남편을 사랑한 적 없다는 거. 저는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윤희의 번호를 저장하고 문자함을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어요. 오늘 병원 가셨어요? 몸 괜찮으세요? 비 오는데 우산 챙기셨어요? 요즘 제 생각하세요. 문자 하나하나가 제가 남편한테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단 한 번도 보고 싶다고 말한 적 없었어요. 저도 남편한테 그런 말 한 적 없고요. 우리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처럼 살았습니다. 밥 먹고 잠자고 자식 키우고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이 여자는 달랐습니다. 남편에게 보고 싶다고 말하고 걱정하고 기다렸던 사람. 저는 그게 질투가 나는 건지 부러운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사모님, 한 번만 만나 주실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문자를 보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 여자 얼굴을 봐야 할까요? 근데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내일 오후 3시. 역 앞 카페로 오세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저는 이미 남편의 또 다른 삶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베개 밑에 넣고 잤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남편은 제가 아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보며 웃고 있는 얼굴. 저는 꿈속에서도 알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절 보고 웃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걸. 다음 날 오후 3시, 저는 그 여자를 만나러 갈 겁니다. 남편이 저 몰래 10년 동안 만난 그 사람. 혹시 알까요? 그 여자를 만나면 제가 궁금했던 게 풀릴지, 아니면 더 복잡해질지. 저는 윤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첫마디에 모든 게 뒤바뀌었습니다. 역 앞 카페.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서 문을 바라봤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켰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카페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롱코트에 짧은 단발머리. 윤희는 저를 발견하고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제 앞으로 걸어왔어요. 사모님, 윤희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나이는 저보다 좀 어려 보였습니다. 50대 후반쯤? 화장기 없는 얼굴, 수척한 볼, 그리고 깊게 꺼진 눈. 뭔가 오래 아파온 사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건조하게 말했어요.
윤희가 마주보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랑 얼마나 만났어요? 윤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11년입니다.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11년이나 속았네요. 저는 윤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더 숙일 뿐이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남편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탁 소리나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거 남편 서랍에서 찾았어요. 당신 문자 수백 개 들어있더라고요. 윤희가 그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 휴대폰은 제가 드린 거예요. 선생님이 따로 쓰시겠다고. 왜요? 나한테 들킬까봐? 윤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휴대폰을 열어서 문자함을 보여줬어요. 오늘도 못 만나네요. 보고 싶어요. 이거 장례식 다음날 아침에 보낸 거죠? 네. 남편이 죽은 줄도 몰랐어요. 윤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이 한 달 전부터 연락을 안 하셨어요. 문자도, 전화도. 저는 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한 달 전, 그때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뇌졸중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죠. 많이 위험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남편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남편이 병원에 입원한 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냥 바쁘신가 보다 하고 기다렸어요.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연락이 없어서.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 싶었는데. 그녀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닦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화가 나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오히려 뭔가 허무하고 씁쓸했습니다. 이 여자도 저처럼 남편한테 버림받은 거잖아요. 남편은 죽기 전 한 달 동안 이 여자한테도 연락 한 번 안 했던 겁니다. 남편이 당신한테 뭐라고 했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윤희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엔 친구 사이였어요. 그냥 가끔 차 마시고, 산책하고. 언제부터 달라졌어요? 5년쯤 지났을 때요. 선생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저는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무표정하고 말수 적고 감정 표현 하나 없던 사람. 그 사람이 이 여자 손을 잡았다고요? 저는 37년을 살면서 남편한테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본 적 없는데 남편이 날 사랑한다. 그런 말 했어요? 윤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선생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럼요? 그냥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다.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다. 남편이 제게 한 번도 해준 적 없는 말이었어요. 남편 집안 얘기했어요? 자식 얘기는? 내 아드님이랑 따님 있으시다는 건 알았어요. 그리고 사모님 얘기도. 나 얘기 뭐라고 하던데요? 윤희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 말이 제일 아팠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다고요. 미워한다거나 사랑한다거나 그런 말도 없이 그냥 저라는 사람 자체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커피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은 커피가 쓰디쓴 맛이었어요. 그래서 뭘 드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윤희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하얀 봉투였어요. 이건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가 언제예요? 한 달 하고도 일주일 전이요. 윤희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사모님께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정숙에게 저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어요. 종이 몇 장 정도의 무게. 근데 이상하게 손이 떨렸습니다. 뭐가 들어 있어요? 저도 몰라요. 봉인되어 있어서 열어보지 않았어요. 윤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제게 부탁하셨어요. 연락 오거든 사모님께 꼭 전해드리고 그 다음엔 저를 잊어달라고. 저는 봉투를 가만히 쥐고 있었습니다. 열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버려야 할까요? 남편이 죽고 나서 처음으로 저는 두려웠습니다. 이 안에 뭐가 적혀 있을지. 윤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녀가 카페 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혼자 남겨진 테이블. 저는 봉투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남편의 자필이었습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가 나는 너를 사랑한 적이 없다. 편지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주변 소음이 다 사라지고 그 문장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천천히 다음 문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너도 나를 사랑한 적 없잖아. 우리는 그냥 부모님이 정해준 대로 결혼했고 자식 낳고 밥 먹고 살았을 뿐이야. 37년을 같이 살았지만 우리 서로 손 한번 제대로 잡아본 적 있어? 진짜 대화 나눠본 적 있어? 나는 평생 외로웠어. 집에 있어도 내 옆에 있어도 혼자였어. 저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이상했어요. 슬퍼서 우는 건지, 화가 나서 우는 건지, 억울해서 우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윤희를 만난 건 우연이었어. 병원 대기실에서 처음 봤지. 그 사람도 나처럼 혼자였어. 남편 잃고 자식도 없고 그냥 혼자 살고 있더라고. 처음엔 그냥 차나 마시는 사이였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편해졌어.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것 같고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껴졌어. 저는 편지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고요? 그럼 저는요? 37년을 옆에 있었는데 저는 남편한테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던 건가요?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너한테 미안해. 근데 솔직히 말하면 후회는 안 해. 윤희가 없었으면 난 진작에 무너졌을 거야. 그 사람도 날 사랑한 건 아니었을 거야. 우린 그냥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준 것뿐이야. 이 편지를 읽을 즈음이면 난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야. 의사가 그러더라. 오래 못 산다고. 저는 편지를 읽으면서 남편이 마지막 한 달 동안 병원에 누워있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의식이 없었어요. 눈도 못 뜨고 말도 못하고. 저는 매일 병원에 가서 남편 손을 잡아줬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남편 손을 제대로 잡았어요. 근데 남편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편지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정수가 윤희를 용서하지 마. 그 사람도 죄책감에 괴로워할 거야. 근데 한 가지만 알아줘. 윤희는 오래 살지 못해. 암이래. 말기라고 들었어. 저는 편지를 다 읽고 테이블 위에 내려놨습니다. 손이 파들파들 떨렸어요. 남편은 죽기 전까지도 윤희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한테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뿐인데 윤희한테는 오래 살지 못한다며 걱정했던 거예요. 저는 가만히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윤희는 오래 살지 못해. 남편이 그렇게 적었어요. 말기암. 그럼 윤희도 곧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윤희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 혼자서 아프면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연락 없는 남편을. 저는 가방에서 남편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윤희의 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근데 받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윤희 씨 편지 읽었습니다. 한 번 더 만나고 싶어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카페를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남편 방으로 들어가서 옷장을 열었습니다. 정장들, 셔츠들, 넥타이들, 남편이 평생 입고 다니던 옷들. 저는 옷걸이를 하나하나 빼서 바닥에 던졌습니다. 정장, 셔츠, 코트, 던지고 또 던지고, 옷장이 텅 빌 때까지 다 꺼냈어요. 그리고 그 옷들 위에 주저앉아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저는 바닥에 널브러진 남편 옷들을 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평생 나한테 뭐였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윤희의 집 주소를 찾았습니다. 남편 휴대폰 내비게이션에 저장되어 있던 곳. 주소를 메모해두고 내일 가보기로 했어요. 윤희가 어떻게 지내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남편의 편지를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정수가, 나는 너를 사랑한 적이 없다. 그 문장을 보면서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저도요. 저도 당신 사랑한 적 없어요. 근데 이상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사랑한 적 없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37년이라는 시간이 사랑이 아니었다면 대체 뭐였는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윤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빌라 3층. 계단을 올라가는데 숨이 가빴어요. 303호.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인기척이 없었어요. 다시 눌렀습니다. 그래도 아무 소리 없었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잡아당겼습니다. 잠겨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나이든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어요. 누구 찾으세요? 아, 303호에 사는 윤희 씨 찾는데요. 윤희 씨. 아, 그분 일주일 전에 병원 실려갔어요. 네, 병원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요즘 상태가 안 좋아 보이더니 결국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병원인지 아세요? 글쎄 아마 제일병원일 거예요. 저는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왜 그렇게 급하게 갔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야 할 것 같았어요. 윤희를 꼭 만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했어요. 거실 불을 켜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저는 가방에서 남편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침에 한번 읽었지만 다시 읽고 싶어졌어요. 펼쳐진 편지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정수가, 나는 너를 사랑한 적이 없다. 너도 나를 사랑한 적 없잖아. 그 문장들을 읽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한 적이 없었을까요? 결혼 첫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등을 돌리고 잤고
저도 반대편을 보고 잤어요. 아이가 생긴 건 그로부터 석 달 후였습니다. 의무처럼 한 일이었죠. 사랑이 아니라 그냥 해야 하는 일. 큰아들이 태어났을 때도 남편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아들이라니 다행이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딸이 태어났을 때는 더했어요. 또 애를 낳았어? 그렇게 무심하게 말하더니 병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아이를 안고 울었어요. 이 사람과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주르륵 떠올랐어요. 명절 때마다 시댁 가서 혼자 일하던 날들. 아이들 학부모 상담 한 번 같이 가준 적 없던 남편. 제가 아파서 누워 있어도 밥은 어떻게 해? 라고 묻던 사람. 그 사람이 저를 사랑했을 리 없었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근데 정수가 한 가지는 인정해. 우리 그래도 37년을 함께 살았잖아. 싸우지 않고 헤어지지 않고 그렇게 함께 늙었어. 그게 사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뭔가였어. 이름 붙일 수 없는 뭔가.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사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뭔가였어요. 37년이라는 시간. 함께 밥 먹고, 함께 잠들고, 함께 늙어간 시간.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편지는 더 이어졌습니다. 윤희 얘기를 하자면 그 사람도 날 사랑한 건 아니었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한 건 아니었고 우리는 그냥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준 거야. 외로우니까 만났고 외로우니까 손 잡았고 외로우니까 헤어지지 못했어. 근데 정수가 나는 그게 나빴다고 생각 안 해. 외로움도 채워주는 게 어디야? 저는 편지를 무릎 위에 내려놨습니다. 남편 말이 맞았어요. 외로움도 채워주는 게 어디냐고요. 저도 외로웠습니다. 평생을. 남편 옆에 있어도, 자식들이 있어도, 친구들이 있어도, 저는 늘 혼자였어요. 누구도 저를 정말로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저를 여자로 봐주지 않았어요. 그냥 아내, 엄마, 며느리.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편지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윤희는 오래 살지 못해. 말기암이래. 내가 죽고 나면 그 사람도 혼자 남을 거야. 정수가 부탁이 하나 있어. 윤희를 찾아가지 마. 그냥 조용히 놔둬. 그 사람은 죄책감에 괴로워할 거야. 너한테 미안해서, 나한테 미안해서 그냥 혼자 조용히 죽게 해줘. 그게 그 사람한테 제일 나을 거야.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남편은 윤희를 찾아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이미 찾아갔습니다. 병실에 앉아서 그녀 손을 잡았어요. 남편 말을 안 들은 거죠. 근데 후회는 안 됐습니다. 윤희를 만나고 나니 뭔가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혼자만 괴로운 게 아니구나. 혼자만 외로운 게 아니구나. 그 여자도 저랑 똑같았구나. 그 생각을 하니 조금 덜 억울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딸이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오늘 병원 갔다 왔어. 응, 잠깐 볼 일 있어서. 무슨 일인데? 어디 아파? 아니야, 괜찮아. 그냥 친구 병문안 갔다 왔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딸한테 윤희 얘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엄마, 요즘 이상해.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더 그런 것 같아.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그냥 표정도 없고, 말도 없고. 엄마, 혹시 우울증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진짜 괜찮아? 걱정 마.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들한테 털어놓을 수 없었어요. 아빠가 바람 피웠다는 것도 그 여자를 만나러 다닌다는 것도 그냥 저 혼자 감당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병원에 갈 거였습니다. 윤희한테요. 옷장을 열고 옷을 골랐어요. 검은 옷만 입고 살았는데 오늘은 좀 밝은 색을 입고 싶더라고요. 회색 가디건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보였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주름 가득한 얼굴, 흰머리, 처진 어깨.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시장에 들러서 과일을 샀어요. 윤희가 좋아할 만한 걸로요. 사과, 배, 포도 깎아서 갖다 줄 생각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쯤이었어요. 7층 703호 노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윤희는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보고 있더니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모님 또 오셨어요? 네. 과일 좀 깎아드리려고요. 저는 비닐봉지를 들어 보였어요. 윤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이러세요? 그냥요. 보호자도 없다는데 누가 챙겨드려야죠. 저는 과일 칼을 꺼내서 사과를 깎기 시작했어요. 윤희는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과를 다 깎아서 접시에 담았어요. 드세요. 감사합니다. 윤희가 사과 한 조각을 집어 먹었습니다. 천천히 씹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왜 울어요? 오랜만이에요. 누가 과일 깎아준 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서 저도 사과를 한 조각 먹었어요. 달콤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윤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저 정말 죄송해요. 그만해요. 그 말. 하지만 당신도 외로웠던 거잖아요. 나도 외로웠고, 남편도 외로웠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셋 다 외로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윤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미안해요. 나도 미안해요. 네, 당신한테 미안해요. 남편 곁에 있으면서도 남편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게, 윤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당신을 찾아간 거예요. 내가 못해준 걸 당신이 해줬던 거죠. 사모님.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니까. 저는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앞날이나 생각해요. 윤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한텐 앞날이 없어요. 있어요.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래도 있어요. 하루하루가 앞날이에요. 윤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시장에 들러 반찬 사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큰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매일 어디 가? 응. 친구 병문안. 무슨 친구? 나도 아는 사람이야. 아니, 엄마 혼자 아는 사람이야. 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요. 병실에 들어서면 윤희는 늘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면 그제야 고개를 돌렸어요. 오셨어요. 네. 저는 가방에서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미역국 끓여왔어요. 드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윤희는 항상 감사하다는 말만 했어요. 처음엔 사양했지만 이젠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국을 데워서 윤희 앞에 놓았어요. 윤희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어요.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저는 옆에 앉아서 윤희가 밥 먹는 걸 지켜봤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천천히, 아주 천천히 먹었어요. 반도 못 먹고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배불러요? 아니요. 그냥 더 이상 안 들어가요.
윤희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아요. 조금씩이라도 드세요. 저는 남은 국을 치우고 윤희 옆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어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윤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모님, 네, 왜 이러세요? 뭐가요?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요. 윤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 선생님 남편, 빼앗은 여자잖아요. 미워하셔야 정상 아닌가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윤희를 미워해야 할까요? 처음엔 미워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남편 휴대폰 봤을 때, 당신 문자 봤을 때, 화도 나고 억울하고 그랬어요. 그러셨겠죠. 근데 당신 만나고 나니까 그게 좀 풀렸어요. 왜요? 당신도 저랑 똑같더라고요. 남편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못 들어본 사람. 외로워서 매달린 사람. 저는 윤희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둘 다 피해자예요. 남편이 우릴 이용한 거예요. 외로움 채우려고. 윤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선생님이 날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외로워서 붙잡은 거라고. 맞아요. 근데 사모님, 그게 더 슬퍼요. 사랑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었다는 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사랑이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거예요. 근데 사랑도 아니었고 그냥 외로움이었다는 게 그게 제일 허무했습니다. 사모님은 선생님 사랑하셨어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사랑했을까요? 37년을 함께 살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사랑한 줄 알았어요. 결혼했으니까 당연히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사랑인가 싶었어요. 그냥 익숙함인가, 의무인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도 슬프지 않았어요. 그냥 텅 빈 기분? 그런 거였어요. 저도요. 윤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돌아가셨다는 거 알았을 때 슬프긴 했는데 뭔가 예상했던 일 같았어요. 예상했던 일? 네. 선생님이 언젠간 날 떠나실 거라고 를 생각했거든요. 윤희가 눈물을 닦았어요. 선생님한테 저는 본처가 아니잖아요. 그냥 잠깐 스쳐가는 사람. 언젠가 버려질 사람. 그런 생각하면서도 만났어요? 네. 그래도 외로웠으니까요.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저는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도 참 외로웠구나. 저보다 더 외로웠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 잃고 자식도 없고 병까지 얻어서 그러다 만난 남편이 유일한 위로였겠죠. 윤희 씨, 네. 당신 가족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네.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고 오빠 한 명 있었는데 연락 끊은 지 오래됐어요. 왜요? 오빠 결혼하면서요. 올케가 저 싫어했어요. 시집도 못 가고 혼자 사는 처제가 부담스럽다고. 윤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연락 안 하고 살았어요. 오빠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그럼 혼자 다 견딘 거예요? 네. 혼자 살고, 혼자 아프고, 익숙해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혼자였구나. 저는 그래도 자식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있어요. 저는 윤희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윤희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사모님, 내가 옆에 있어 줄게요. 혼자 아프게 하지 않을게요. 왜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윤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선생님 남편, 빼앗은 여자예요. 사모님한테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냥 외로웠던 사람이에요. 나처럼. 사모님, 우리 이제 같이 있어요. 남은 시간이라도 윤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어요. 그냥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 윤희가 퇴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치료할 게 없습니다. 집에서 편히 지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집으로 모시고 가도 될까요? 의사 선생님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가족분이신가요? 네.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거짓말 같지 않았어요. 윤희는 이제 제 가족 같았으니까요. 퇴원하는 날, 저는 윤희를 부축해서 택시에 태웠습니다. 제 집으로 가요. 사모님 집이요? 네. 혼자 있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하지만 자녀분들이 뭐라고 하시면 괜찮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택시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윤희를 부축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 방에서 지내세요. 침대에 윤희를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윤희가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이제 여기가 당신 집이에요. 저는 윤희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혼자 아니에요. 윤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윤희가 집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큰딸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엄마, 나야? 현관문이 열리고 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객실 문을 닫았어요. 윤희가 자고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갑자기? 엄마, 요즘 이상해서 전화도 안 받고 경로당도 안 가고. 딸이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혹시 아파? 얼굴도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괜찮아. 진짜? 그럼 왜 이래? 딸이 주방으로 갔어요. 밥솥 뚜껑을 열어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엄마, 밥 왜 이렇게 많이 했어? 혼자 사는데. 아, 그냥 습관이야. 습관. 딸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그때 객실에서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딸이 그쪽을 쳐다봤어요. 엄마, 저기 누구 있어? 아, 그게. 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딸이 객실 문을 열려고 했어요. 잠깐. 저는 딸을 막아섰습니다. 엄마, 도대체 누가 있는 거야? 친구야. 아픈 친구가 잠깐 와 있어. 무슨 친구? 나도 아는 사람이야. 아니, 엄마 혼자 아는 사람이야. 딸이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엄마, 뭔가 숨기는 거 있지?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한테 말해봐. 무슨 일 있어?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딸한테 윤희 얘기를 해야 할까요? 그때 객실 문이 열렸습니다. 윤희가 문 밖으로 나왔어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딸이 윤희를 보더니 얼어붙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윤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딸과 윤희 사이에 섰습니다. 얘는 엄마 친구야. 아파서 잠깐 우리 집에서 쉬고 있어. 처음 보는 분인데요. 엄마, 이분 누구예요? 그냥 친구라니까. 엄마, 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상해. 엄마, 요즘 너무 이상해. 말도 안 통하고, 비밀도 생기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딸이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나 오늘 못 있겠어. 엄마랑 대화가 안 돼. 미영아, 엄마가 뭘 숨기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꼭 말해줘. 알았지? 딸이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나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젠간 말해야 할 일이었어요. 따님한테 저 얘기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말하면 딸이 이해할까요? 아빠 바람 피운 여자를 집에 들인 걸 사모님,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 저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윤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제 등을 토닥였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딸한테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 그냥 뒀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새벽 2시쯤 복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윤희가 침대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윤희 씨, 저는 급히 달려가 윤희를 일으켰어요. 괜찮아요? 어디 다쳤어요? 화장실 가려고 했는데 힘이 없어서.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윤희를 부축해서 화장실까지 데려갔어요. 볼일을 보고 나온 윤희는 얼굴이 새하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요. 저는 윤희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사모님, 제가 사모님한테 너무 폐만 끼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녀분들한테도 피해 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윤희가 눈물을 흘렸어요. 차라리 요양병원 갈까요? 안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혼자 보낼 수 없어요. 왜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나도 외로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남편 죽고 나니까 집이 너무 텅 비어 있더라고요.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이해 못하고 당신이 있으니까 좋아요. 말 안 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윤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해요. 정말로. 저도 윤희 손을 꽉 잡았어요. 그날 밤 저는 윤희 옆에서 잤습니다. 의자를 끌어다가 침대 옆에 앉아서요. 혹시 밤에 또 무슨 일 생길까봐. 윤희는 제 손을 잡은 채로 잠들었습니다. 저도 눈을 감았어요. 오랜만에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윤희한테 죽을 끓여드렸어요. 조금씩이라도 드세요. 고마워요. 윤희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죽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큰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어? 준호야, 너 왜? 누나한테 전화 왔어. 엄마가 이상하다고. 아들이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여기 누가 있어요? 응. 누구예요? 아들이 객실 쪽을 가리켰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아빠 아는 사람이야. 아빠 아는 사람? 응, 아픈 사람인데 혼자 있기 힘들어서 우리 집에 있어. 무슨 관계예요? 그게 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들이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어요. 엄마, 혹시 그 사람 아빠랑 그런 사이였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얼굴이 굳어졌어요. 진짜예요? 아빠가 바람 피웠어요? 준호야. 그 여자를 엄마가 집에 데려온 거예요? 왜요? 그게 복잡해. 무슨 복잡해요? 아빠가 바람 피운 여자잖아요.
아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객실 문이 열렸어요. 윤희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들이 윤희를 노려봤어요. 아빠랑 얼마나 만났어요? 11년입니다. 11년? 아들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아빠가 11년 동안 바람 피운 거예요? 엄마 앞에서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그걸로 끝이에요? 아들이 저를 봤어요. 엄마, 정신 차려요. 왜 이런 여자를 집에 들여요? 준호야, 사정이 있어. 무슨 사정이요? 엄마, 이건 아니잖아요. 아들이 소리를 지르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윤희가 제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사모님, 제가 나갈게요. 이러면 안 돼요. 안 돼요. 하지만 자녀분들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윤희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여기 있어요. 혼자 보낼 수 없어요. 윤희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윤희가 제 집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큰딸은 전화도 받지 않았고 아들은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슬펐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자식들한테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왜 아빠 바람 피운 여자를 집에 들였는지. 저도 잘 몰랐으니까요.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어요. 윤희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처음엔 혼자 걸을 수 있었는데 이젠 휠체어를 타야 했어요. 밥도 거의 못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뜨면 토할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매일 죽을 끓여서 먹였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모님 이제 그만하세요. 너무 힘드시잖아요.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 힘들어요.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윤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모님도 쉬셔야 해요. 제 때문에 몸 상하시면 안 돼요.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사실 힘들었어요. 밤마다 윤희가 깨서 신음소리를 냈고 저는 그때마다 일어나서 진통제를 드렸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도와드리고 옷 갈아입는 것도 도와드렸어요. 몸은 지쳤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위로가 됐거든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윤희가 깨서 저를 불렀어요. 사모님, 왜요? 어디 아파요? 아니요. 그냥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저는 윤희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얘기요? 제 인생 얘기요. 윤희가 천장을 바라봤어요. 저 어렸을 때는요. 예뻤어요. 오빠가 자랑할 정도로. 그랬겠네요. 20살 때 남자 하나 좋아했어요. 국내 오빠였는데. 잘생기고 착했어요. 윤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근데 그 오빠, 다른 여자 만났어요. 집안이 좋은 여자, 저는 집안이 가난했거든요. 그랬구나. 그 다음엔 맞선으로 남편 만났어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저한테 잘해줬어요. 윤희가 눈물을 흘렸어요. 행복했어요. 짧았지만. 근데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결혼한 지 5년 만에. 힘드셨겠어요. 그 후로 혼자 살았어요. 30년 넘게. 그러다 선생님 만났어요. 윤희가 저를 봤습니다. 선생님이 유일한 위로였어요. 사랑은 아니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나도 알아요, 그 기분. 사모님도요? 남편이랑 37년 살았지만 늘 외로웠어요. 저는 윤희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둘 다 외로웠네요. 그렇게요.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사모님, 응?
제가 죽으면 혼자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겠죠? 미안해요. 왜 미안해요? 사모님한테 또 집만 남기고 가는 것 같아서요. 윤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짐이 아니에요. 저는 윤희를 안았습니다. 당신은 내 친구예요. 소중한 친구. 윤희가 제 품에서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며칠 뒤 윤희가 깨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제가 방에 들어갔을 때 윤희는 잠든 것처럼 누워 있었어요. 윤희 씨,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윤희 숨결을 확인했어요. 약하게, 아주 약하게 숨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서 윤희 옆에 앉았어요. 윤희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윤희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윤희 씨. 나예요. 정숙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신 만나서 좋았어요. 당신 때문에 덜 외로웠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가도 괜찮아요. 편히 쉬어요. 윤희의 손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손을 꽉 잡았어요. 혼자 가지 마요. 내가 여기 있을게요. 끝까지. 윤희의 입술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뭐라고 하려는 것 같았는데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저는 윤희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고생했어요. 잘 가요. 평생 남편한테도 못한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는 할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윤희 씨. 윤희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숨소리가 멎었어요. 모니터에서 긴 소리가 났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왔지만 저는 윤희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분, 잠시 나가주세요. 조금만요. 조금만 더요. 저는 윤희 손을 꽉 잡고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 윤희 씨. 좋은 곳으로 가요. 윤희의 장례는 조촐했습니다. 조문객은 저 하나뿐이었어요. 영정사진 앞에서 저는 윤희한테 말했습니다. 당신이 혼자 가는 줄 알았죠?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어요. 절을 하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문 앞에 자식들이 서 있었어요. 큰딸과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마음 이해 못 해줘서. 괜찮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 입장에서는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해. 그래도 엄마 혼자 힘들게 하면 안 되는데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이제 괜찮으세요? 응. 이제 괜찮아. 저는 웃었습니다. 자식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텅 빈 방이었어요. 윤희가 썼던 침대, 베개, 이불. 아직도 그녀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새싹이 돋아나는 계절. 저는 가방에서 남편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켜봤어요. 문자함을 열었습니다. 윤희가 보낸 마지막 문자가 그대로 있었어요. 오늘도 못 만나네요. 보고 싶어요. 휴대폰을 끄고 서랍에 넣었어요. 이제 더 이상 볼 일은 없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꿈속에서 윤희가 나타났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웃으면서 사모님, 이제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다행이에요. 너는? 저도 괜찮아요. 이제 아프지 않아요. 윤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모님, 고마웠어요. 나도 고마웠어.
윤희가 멀어졌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눈물이 흘러 있었어요.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뭔가 끝났다는 그런 눈물이었어요. 저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들어왔어요. 윤희 씨, 잘 가요. 저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다음 생에는 외롭지 않은 삶을 살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저는 미소 지었어요.